어느덧 우리 라트루와 함께하는 열차 여행의 그 7번째 역 이제 완전히 후반에 향해서 기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벌써 지치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서 10번째 역에 도착할 때까지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역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이아 정치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트루의 어떤 학문적 그 이력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한 10년간 라트루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새로운 자신의 그 이전에 해왔던 어떤 작업들을 총 집약시켜서 세계 문제에, 세계 가장 최대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부닥친 인류세의 기후위기 문제에 적용을 해서 발전시킨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인 가이아 정치 생태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용 위에서 이제 라트루가 이제 어떤 그 이전에 했던 좀 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작업들을 그 이전까지 해왔다면은 오늘부터 10번째 역까지 다룰 내용은 실제 지구의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떤 인류의 지금 최대 난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직접 라트루가 자신이 발전시킨 이론적인 관점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진단하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그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라트루를 쭉 공부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라트루의 어떤 작업의 가장 이제 절정에 이르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론도 좋지만 결국은 그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현실이 보다 더 향상시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처방을 내리는데 더 관심이 사실은 있거든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라트루의 그 이전의 이론적인 작업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서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굉장히 아쉬웠는데 라트루가 마지막 10년을 이 가이아 정치 생태학을 통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라트루의 어떤 그런 굉장히 독특한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그런 라트루의 작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라트루가 이제 철학적으로 제기한 어떤 존재양식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근대성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였는데 라트루는 2012년에 이제 발표했던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어떤 철학적 작품을 통해서 결국은 근대성을 이루는 어떤 존재들을, 근본적인 존재들을 그 이전까지는, 라트루 이전에 근대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학자들은 대개 다, 이원론적인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뭐 정신 대 물질, 자연 대 사회, 이제 이런 식의 이원론, 칸트는 이제 객체 대 주체, 그런 식으로 나눴지만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 이제 자연이면 다 비인간의 세계고, 사회는 인간의 세계고, 그러니까 인간, 비인간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두 가지의 어떤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뭐 철학자건, 뭐 사회과학자건 상관없이 이 세계를 보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라트루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그 이분법이 잘못됐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근대적 헌법을 설명했을 적에 그 상위에 있던
근대인들이 세계를 보는 어떤 관점으로서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나누는데 이거는 실제 현실과 다르고 근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는 근대인들도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 요소를 항상 결합시키는 그런 행위자 연결망, 한마디로 하이브리드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만들어 오면서 현실 속을 살아왔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라투르는 번역 작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존재 양식의 탐구에서는 라투르의 이제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그럼 근대인들은 근대적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근대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럼 근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근대인들이 그럼 행위자 연결망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15가지의 상이한 존재 양식으로 분류를 한 작업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소개했던 존재 양식의 탐구라는 책에서 했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하는 표를 나눠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존재 양식의 탐구라는 책은 그래서 근대성의 존재 양식들 15가지를 이제 체계화함으로써 라투르의 가장 그 모든 그 이전의 이론적인 작업을 이렇게 총집결했던 그런 작업이었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했던 그런 작업이어서 라투르의 저서 중에서는 가장 철학적인 저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발표하니까 라투르도 이제 그걸 연구하느라고 한 25년 걸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의 철학계를 비롯해서 세계 철학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작업이었다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아주 높은 평가를 라투르가 받고 그 이전까지 특히 라투르의 모국인 프랑스에서 라투르를 그냥 뭐 좀 이상한 주로 사회학이나 인류학, 과학기술학에서 알려졌던 학자지 철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은 좀 철학계에서는 좀 낮춰봤던 그런 경향이 프랑스에서는 있었는데 존재 양식의 탐구를 발표하면서 라투르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정말 새롭고 어떤 위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를 했다고 이제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투르가 이제 본격적인 철학자로 인정을 프랑스에서 받고 하여튼 그 전 세계 학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호평을 받은 저서가 바로 존재 양식의 탐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호평을 받았으면 대개 그 이후에 학자들의 작업은 자기가 가장 학계에서 호평을 받은 그 작업, 그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좀 더 체계화하거나 하여튼 그거를 발전시키는, 더 세련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상식일 텐데, 라투르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일단 25년 동안 고민 끝에 이제 해왔던 그런 작업을 그걸로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 발표한 작업이 바로 이제 가이아에 관한 자기의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2월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데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이제 에딘버러거든요. 거기 오래된 대학이 에딘버러 대학인데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강연을 전 세계에서 이제 훌륭한 인문사회과학 중에 이제 훌륭한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을 매년 초빙을 해다가 며칠에 걸쳐서 강연을 시킵니다. 한 6개 정도 강의로 나눠서 나중에 이제 그게 책으로 보통 이제 묶여져서 나오는데 그 강연의 이름이 기포드 강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초청 받는 것조차가 이제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는 유명한 인문사회과학자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명예로운 강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투르가 드디어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어떤 제목으로 강연을 했냐면 Facing Gaia. Facing은 마주보다, 얼굴을 마주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이아를 마주보기, 가이아를 대면하기 그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의 강연을 6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라투르는 이제 가이아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의 작업들은 계속해서 그 강연에 이어가지고 죽기 전까지 계속했던 작업이
가이아 정치 생태학 연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존재형식의 탐구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적인, 약간은 추상적인 그 연구에서 방향을 확 선회해서 그 이후에 어떤 10년간은 굉장히 그 가이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는 어떤 그런 연구를 라트루가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연구의 방향을 선회했을까?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10년대부터 이른바 이제 그 인류세 현재 세계가 이제 과거에 한 12,000년 동안 계속돼 왔던 기후가 아주 온화했던, 그래서 생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생물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살기가 좋았던 시기가 이제 바로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에서 이제 12,000년 전부터 20세기까지가 이제 홀로세라고 보통 부르는 그 시기였는데요. 12,000년 동안에. 그게 끝났다는 거죠. 그게 끝나고,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이제, 지구의 어떤 지질학적 조건이 확 급변하는 그런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그거를 자연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했어요. 영어로는 anthropocene-이라고 하는데, anthropo가 이제 인류란 얘기고, scene이라고 하는 건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인류가 지배하는 시대, 인류가 이 지구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을 바꿔놓은 시대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인류세의 어떤 그런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자연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2000년에 본격적으로 어떤 지구의 시대까지도 나누는 어떤 명칭을 지을 만큼 이제 기후위기가 급박하다는 것을 알렸고, 그것이 이제 자연과학에서부터 시작됐지만 2010년대쯤 오면은 인문사회과학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인류세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라트루는 인류세를 가이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다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트루하고 몇몇 학자만 인류세를 가이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가이아라는 개념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인류세를 연구를 하게 됐는데, 라트루는 그 이전까지 자기가 했던 작업인 존재형식의 탐구, 이것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로 바로 이제 그게 인류세 연구다고 생각을 한 거죠. 라트루가 그런 이유는, 저는 라트루는 제가 이해하건대는 그분은 그냥 철학자로 남을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트루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이라는 거죠. 세계의 현실이고, 학자라면 세계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한 이론도 개발을 하고 그 이론을 적용해서 꼭 현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고, 이런 것이 학자가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 형식의 탐구도 그러기 위한,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철학적 담론에 그쳐서는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물론 학자로서 인정을 받겠지만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은 세계의 현실에 그걸 적용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거를 철학적 담론에나 머물지 않고 존재 형식의 탐구에서 또 개발된 어떤 자기의 개념이나 이론을 거기다 적용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존재 형식의 탐구에 기반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론이 이 가이아라는 개념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인류세의 기후위기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하고 처방하는 데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거를 직접 한 그 작업을 2016년에 라트루가 리셋 모더니티라는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트루는 이제 자기의 학문적인 작업을 책으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시회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술가들이 물론 거기에 작품들을 갖다 이제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인문사회과학자들도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견해를 또 나름대로 밝혀가지고 그걸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는, 그러니까 전시회와 책으로 묶어내는 걸 같이 하는 작업을 라트루는 여러 번 했거든요. 특히 가이아에 관해서는 여러 번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리셋 모더니티라는 어떤 전시회와 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제 이 존재양식의 탐구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 거기에 관점, 이런 거를 이제 가이아를 통해서 인류세 문제에 적용한 것들을 이제 거기에 그 책에 담았어요. 오늘 제가 그 책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그 책을 상당히 읽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두껍고 뭐 여러 가지 라투르 혼자의 글이 실린 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학자들의 글까지 함께 실린 책이어서요. 근데 그 책의 대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의 복사물에 이제 2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게 바로 그 책에서 라트루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근대성의 문제를 어떻게 존재양식의 탐구 이걸 적용을 해서 그게 이제 인류세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했을 적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나고 하는 거를 한 7단계에 걸쳐서 그 리셋 모더니티라는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그거는 너무 요약돼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물론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책을 이제 리셋 모더니티라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뭐 저도 지금 읽고 세미나를 또 저와 동료들과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책을 읽는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세미나에 들어오시면 뭐 좋겠고요. 자, 그래서 라트루의 이런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이론적 연구에서 가이아 정치 생태학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그 실천적인 그 연구를 이렇게 선회한 것은 자기의 이론을 뭐 폐기하거나 그걸 뭐 떠나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현실로 옮겨놓은 이론의 최전선, 이론을 최전선을 배치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아 정치 생태학은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그런 철학적인 연구를 최전선에, 현실의 최전선에 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제가 인류세라는 개념을 자연과학자들이 먼저 제기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자연과학에서 제시한 분이거든요. 네덜란드의 이분은 화학자, 대기화학자, 대기의 화학 성분을 연구하는 폴 크리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오존층 파괴 연구에서 노벨상을 95년도에 받은 분이에요. 폴 크리첸이. 오존층 연구에 이어서 이분이 이제 일반 기후변화까지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대기의 어떤 이산화탄소와 저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어떤 배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하고 밝혀낸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기반해서 지금 이게 이제 과거의 홀로세 기후는 끝났어. 이제 새로운 기후 시대야. 이제 해가지고 인류세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냈고요. 이분보다 사실은 인류세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했던 분은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미생물을 연구를 한 어떤 그런 생물학자였는데요. 이분이 먼저 생물 연구를 하면서 인류세라는 개념을 먼저 몇 년 전에 먼저 사용을 했는데, 크리첸은 몰랐다가 나중에 이분이 인류세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한 학자가 있었네. 그래가지고 같이 조인트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2000년에 아주 짤막한 어느 저널에다가 과학 저널에다가 짤막한 얼마 안 돼요. 한 5페이지도 안 돼요. 한 3페이지 뭐 정도 되는, 저도 봤는데요. 그 정도 되는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인류세예요. 그냥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은 개념 하나를 제시를 한,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이 나타내는 인류세라는 것이 나타내는 그 지표들을 좀 설명을 한 거였는데 엄청난 반향을 그 다음에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그 논문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류세라는 것이, 이분들은 이제 그런 기후의 변화가 대개 화석 연료를 인류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게 석탄을 사용한 산업혁명부터잖아요. 그래서 크리체는 산업혁명 때부터 대개 이제 인류세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8세기 말쯤이 되는데 그래서 200년 정도 이제 됐다고 이제 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후에 학자들이 인류세를 연구한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지표를 이제 여러 가지로 갖다 살펴보고 이제 봤더니 산업혁명 때부터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20세기 중반쯤 한 1950년 이후부터 확 아주 가속적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그냥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말고도 그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처음 개발돼서 사용한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이제 방사능이 이 지표에 쌓이고 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석유화학에서 생겨난 플라스틱 우리 이제 요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세의 지표를 이산화탄소의 증가보다 플라스틱으로 보는 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닭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닭뼈를 인류세의 지표를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개 이산화탄소나 방사능이나 하여튼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세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난 시기가 1950년 이후이기 때문에, 대개 자연과학에서는 현재는 이제 1950년 이후가 가장 이제 그냥 그것이 지표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인류세를 잡는 게 가장 맞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아졌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이 이분들에 의해서 처음 이제 개념화됐고, 인류세 연구가 이제 자연과학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인류세가 도래하면서 이제 자연과학에 이어서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이제 그 연구가 한 10년 자연과학보다는 한 10년 늦게 이제 인문사회과학에서 인류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라투르 같은 사람이 이제 물론 가장 거기에 앞장선 학자 중에 하나죠. 근데 라투르 말고 딴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인류세가 도래했다는 건 뭐냐면 인문사회과학자들은 그 전에 인문사회학자들이 정말 연구한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근대화인데 그것이 드디어 끝났다. 인류세라는 것은 근대화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라투르가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서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죠. 라투르는 오늘날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이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근대성의 특징인 자연, 즉 사실의 세계와 사회, 즉 가치의 세계라고 이렇게 딱 자연 대 사회, 사실과 가치 이렇게 구분했던, 자연은 이제 비인간의 세계고 사회는 인간의 세계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왔던 이런 이분법적 구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세라는 게 뭐냐? 인류세라는 거는 인류의 활동이 지구의 상태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자연과학자들이 인정을 했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지구가 변했다. 지구는 우리는 자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는 인간이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행위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질학적 행위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면 자연의 행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들처럼 지질학적으로 변화시키는 지각편이 변화하는 것 같은 그런 힘 못지않은 그런 힘이 됐다는 거죠, 인류가.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이제는 정말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완전히 인류세구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는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이제 환경위기, 생태위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와서 아직은 인간과 이 자연인 환경, 생태 이거는 구분을 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뭔가 이산화탄소를 뿜고 오염 물질을 저거해서 변했어. 자연을 파괴시켰어. 여전히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좀 구분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계, 지구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집합적인 경험이자 변형의 과정이다. 이게 뭐냐, 인류세라는. 그거는 바로
역사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는 자연의 역사가 있고, 자연의 어떤 진화의 역사,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지질의 역사, 뭐 이런 거, 이런 자연사 역사가 있었고,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것. 인간의 역사는 그런 자연, 지질, 물질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의 어떤 그런 문화, 문명, 이런 것의 역사. 우리 뭐 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뭐 도구의 역사라든지 인간이 발전시킨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역사학은 인간의 역사를 보통 역사학이라고 부르죠. 네. 그죠? 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그 이후 그거를 연구하는, 그것의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게 역사학이라고 보통, 저도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자연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자연의 역사와 내추럴 히스토리와 인간의 휴먼 히스토리는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세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인간이 지질학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지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역사가 만났다. 내지는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가 됐다. 이제 그런. 바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 인도 출신의 역사학자 디페시 자크라바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 2009년에 논문을 통해서 선언을 했어요. 이제 자연사와 인간사의 구분은 끝났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됐다. 이분이거든요, 바로. 디페시 차크라바티라고. 지금도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2009년도에 좀 긴 논문인데, 제목이, Climate of History라고 해서, 제목이 역사의 기후인데, 묘한 제목이죠. 그죠? 역사의 기후. 네, 하여튼,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그 기후는 과거에는 뭐 자연의 뭐 태양열에 의해서 뭐 변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보통 그게 기후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시킨 기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간이 변화시킨 기후라는 거는 그 기후에서 이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학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인간의 역사학을 따로 연구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의 기후라는 논문이 발표해서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게 인류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뭐 새롭게 개념화하려는 어떤 최초의 시도였고요. 그 이후에 물론 뭐 라투르나 뭐 라투르 말고 이제 다른 동료 학자들도 이어서 이제 바로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이제 인류세를 자기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연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논문과 더불어서 이분의 그 관련된 어떤 논문들이 실린 이분의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이 다행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라투르보다 좀 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더 좀 일반적인 개념을 많이 써서 읽히기는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회를 연구한 어떤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관점에 이제 자연사와 인간사가 결합이 된 어떤 새로운 행성시대의 그런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논하는 어떤 책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라투르의 관점은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인류세, 다 좋고, 라투르도 자연사와 인간사의 구분이, 라투르는 원래부터 자연과 사회의 구분, 이런 게 사실은 원래 없었다고 이제 라투르는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정말 역사학자가 인정할 만치 지금 인류세라는 거는 정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냥, 뭐 확실하게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사실로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인류세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사회학자 논의하는 거는 좋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라투르는 봤는데 이게 라투르는 거기에 뭔가 좀 걱정이 하나. 인류세라는 개념서부터 인류세라는 개념은 인간이 뭔가 이 지구의 역사를 변화시킬 만치 그런 지구적인 힘이 됐던 지구적인 행위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고 뭐 생물이 멸종하고 뭐 이제 이런 지구의 조건이 이제 바뀌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만든 개념이 인류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또다시 인간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인간과 지구라는 자연과 인간은 주체고 자연은 객체고 이런 기존 근대주의의 어떤 이원론이 여전히 인류세라는 개념 속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위험이 거기에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만을 주체로 보고 이 지구에 사는 다른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은 다 객체로 여전히 보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켰다. 인간은 뭔가 가해자고 비인간은 그냥 불쌍한 피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주체가 객체를 뭐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빠지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이혼론이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류세라는 개념이 그런 그 이혼론과 인간 중심주의에 다시, 그건 완전히 인문사회과학이 아주 뿌리 깊게, 근대 17세기 이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바로 이혼론과 인간 중심주의라고 라트는 보는 거거든요. 그 정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그게 라트루는 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라트루는 이미 자기가 그 행위자 연결망 이론 80년대 초부터 그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그때 가이아 이론을 제시했던 제임스 러블록의 그 첫 책이, 가이아 이론에 관한 첫 책이 1979년도에 나왔대요. 그건 우리말로도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러블록의 책은 가이아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요. 그 라트루도 이제 그걸 구해서 79년도에 이미 80년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당장 자기가 하는 뭐 항의자 연결망 이론을 하고 거기에 뭔가 지구를 하나의 항의자로, 그러니까 비인간을 항의자로 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어 흥미를 느끼긴 했는데, 이거를 당장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이렇게 녹여놓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게 흥미롭다,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자기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는 가이아라는 개념을 안 썼어요. 그걸 들여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세라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자연과학에서 먼저 부각이 되고 2010년대부터 인문사회과학에까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연구하면서 바로 이제 여기 인류세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건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근데 그것이 인문사회과학의 뿌리 깊은 이혼론과 인간 중심주의로 다시 빠져들면서 인류세에 대한 거를 이제 논의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라트는 이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이혼론과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자연과학적인 개념으로서 자기는 가이아라는 개념, 그때부터 이제 원래부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가이아라는 관점, 가이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세를 자기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 작업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트루는 역시 이제 가이아도 이제 자연과학자였던 그 러블록과 린 마글리스라고 하는 자연과학자가 70년대 중반쯤에 이제 처음 제시를 한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학에서 아직 정설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아 이론이라고 못 부르고 가이아 가설이라고 아직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는 아직도 그걸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 입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진화론자들이 이제 가이아 가설을 이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책 쓴 영국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 있죠? 누구죠? 리차드 도킨스. 그분이 가장 대표적인 가이아 반대론자예요. 왜 반대하는지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가이아 가설이라고 아직도 이제 불리는데, 나온 지가 한 50년이 됐는데 벌써 가이아 가설이. 이거를 가이아 가설을 라트루는 이제 그대로 자기의 이론에다가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또 새로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서 인류세를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트루의 가이아 정치 생태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아 가설이 뭐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영국의 그 과학자인 제임스 러블록이라고 하는 자, 이분이 이제 103세를 일기로 2022년도에 라트루가 죽은 해 같이 돌아갔어요. 라트루하고 나중에 라트루가 찾아뵙고 해가지고 굉장히 친교를 맺었는데요. 하여튼 이분은 자연과학자입니다. 한때 나사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나사에서 일을 할 적에 자기가 관찰했던 위성, 뭐 화성과
이런 거 이제 대기 상태를 보면서 개발했던 이론이 바로 이제 가이아 이론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 러블록 뒤에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가이아 이론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 미국의 미생물학자였던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러블록은 화학자였는데 뭔가 생명체를 이해하는데 화학자들은 좀 이해가 부족을 하죠.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굴리스가 결합이 되면서 생물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드높여서 지구의 가이아 현상을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해요. 이분들이 주장한 거 가이아 가설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구 위의 모든 생물들이 자기 주위의 무생물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물들은 자기 환경을 바꿔놓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물들이 거주 가능한 조건들을,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기 좋은 조건들을 유지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놓는. 그래서 지구 자체가 지구는 다른 행성하고 같은, 지구는 다른 수성, 화성 이런 것들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구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바꿔놨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지구가 하나의 지구 스스로는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자기 조절을 하는, 무슨 이상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스스로 막 자기 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다시 또 교정시켜 놓는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런 특성을 지닌 게 지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걸 가르쳐서 이제 러블록하고 마글리스가 가이아라고 부른 거거든.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을 지닌. 그러니까 이거는 라트로가 볼 때는 이걸 접하면서는 지구가 자기 조절을 한다? 지구가 행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구 스스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조절을 통해서 생물들이 좋은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 바꿔놓는 거니까. 그죠?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걸 바꿔놓냐면 지구 표면 온도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 홀로세라는 게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홀로세 한 12,000년 전서부터 한 20세기까지 지구 표면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4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가 안 넘어가는 쪽으로 아주 정말 지구의 역사상 드물게 12,000년서부터 20세기까지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거를 홀로세라고 지질학자들이 불러요. 그 이전까지는 지구가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 살기가 힘들었어요. 완전히 빙하기인데 빙하기도 그냥 저 아래로 내려가다 들쭉날쭉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지구 표면 온도를 스스로 조절을 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가이아가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도 조절을 해요. 그것도 생명체들은 인간도 다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 대기에 산소 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21%입니다. 그게 생명이 살기 가장 좋은 산소 농도래요. 그것보다 더 높아도 불이 나고 해서 살기가 힘들고, 더 낮아도 이제 살기가 힘든. 근데 22%로 그렇게 어떻게 21%가 됐을까? 그게 또 유지가 될까? 그게 희한한 거죠. 그게 가이아가 자기 조절 능력이 지녔기 때문이라고 이 러블록과 마글리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해양의 염도의 조절, 이산화탄소의 처리, 생물 다양성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지구의 자기 조절 시스템인데 생물들이 다 살기 좋고. 특히 산소의 조절 21%와 관련해서는 이 마글리스가 연구를 했어요. 마글리스. 지구에는요, 지구의 역사가 혹시 여러분 몇 억 년 됐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우주가 탄생한 역사 한 138억 년 됐다고 빅뱅 이론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 45억 년. 길게 잡으면 46억 년. 그 45, 6년. 45, 6억 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생명에 탄생한 거는 한 그보다 10억 년 뒤에 35억 년. 근데 그래서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대요. 지구는 생명이 살기 힘든
완전히 그냥 메탄가스와 질소 이런 것들을 뒤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가 탄생을 한 35억 년 그 이후부터 서서히 지구에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냐? 마글리스의 연구에 의하면은 바다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제 물이죠. 네. 거기에 여러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녹조 있죠, 녹조. 네. 녹조를 이제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이제 독소고요. 네. 그걸 만들어내는, 녹조의 하여튼 그걸 만들어내는 그 플랑크톤 같은 게 바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거든요. 예. 세균이죠. 그러니까 세균, 박테리아니까. 근데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은 태양빛을 갖다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에게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바다에서 사니까 광합성,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물 받아들일 적에 그게 하여튼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서 빛의 에너지 중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그 전자를 다시 보충하느라고 그거를 물에 H2O에서 전자를 흡수를 한대요. 그거를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H2O인데 수소는 시아노박테리아 몸속에 나왔고 거기 산소가 빠져나온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가. 그래서 산소는 시아노박테리아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로 뿜어내는 거예요. 배출하는 거죠, 밖으로. 자기 몸 밖으로. 물 받아들였다가 광합성에서 빛하고 오는 에너지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H는 남고 O는 이제 배출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바다에 쌓였겠죠. 그 산소가 바다에 녹아들었겠죠.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다 전체를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산소가 다 꽉 차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 위로 대기로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대기에 산소가 없었던 지구가 산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기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대기에 이제 육지에도 그 산소가 가는 거죠, 산소가. 그래서 생물이 처음에는 바다에서만 있었는데 생물이 육지에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서 그게 굉장히 수십억 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생물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 환경이 21%까지 쫙 된 거예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없었으면 다른 생물들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도 없었어요.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지구의 지금 대기의 농도는 75%가 6%는 질소고 22%가 산소고요. 그 나머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거는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지구의 이제 기온이 바뀌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햇빛을 차단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햇빛을 여기다 밖으로 방출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간 하여튼 이 생물이 살기 좋은 그 산소의 산소가 있는 환경으로 지구를 만든 거는 완전히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이라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는 생물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물들은 자기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이 가이아 거슬이 라트루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거는 완전히 자연과학의 정말 또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의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동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가 방원경으로 딴 행성들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의 저거를 이제 설명하는 보다 더 어떤 체계적인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건 이제 뉴턴이 받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17세기의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건 이제 갈릴레오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세운 그때 이 우주론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거든요. 그 물질은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보편적인 법칙의 지배. 그런 우주론을 세운 것이 갈릴레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연과학에서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우주를. 가이아 가설은 그걸 뒤집은 거죠. 아니,
갈릴레오 가설에 의하면 그 지구도 그냥 물질이니까 똑같아. 인간도 몸이 있으니까 그 물질이 똑같아. 똑같은 엽식의 지배를 받는 거라. 이렇게 갈릴레오의 그 근대 과학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이아 가설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야. 다른 저기 화성, 목성 이런 것과 전혀 같은 행성이 아니야. 같은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지구는 이게 바뀌었어. 뭐 때문에 바뀌었어? 지구에 사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비롯한 이 생물들이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지구는 자기 조절을 해. 세상에 자기 조절을 하는 행성이 어디 있어? 아무 행성도 없어. 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가이아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을 때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그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른 행성과 같은, 다른 물질 법칙과 똑같이 물질의 법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가 러블록과 마글리스의 그 자연과학에서의 가이아 가설이었다면, 그거를 이제 라투르는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면서도, 뭔가 좀 인류세를 이해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와서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러블록은 유기체와 물질적 환경이, 그러니까 생물체와 생명과 물질적 환경이, 무생물 환경이 단일한 결합 시스템으로 진화해서 기후와 화학 조건을 자기 조절한다고 보았죠. 그게 가이아 가설이죠. 그래서 그 가이아를 초유기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초유기체, 유기체 같은 거고, 살아있는 지구, 이런 식으로 좀 은유적이고 신화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은유적이고 신화적인 용어라고 한 거는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라투르가 보기에는. 지구 전체가, 가이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통 가이아 저를 개념을 갖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 분들은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 이렇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러블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다. 그게 바로 가이아라는 개념이다. 그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 같은 것으로 자기 조절을 하는 생명 시스템으로 본 그런 식으로 러블록이 얘기를 했다면, 라투르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의 물질로, 그러니까 죽어있는 물질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활동적 물질, 즉 어떤 생명체로 이제 이런 것이 작동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사실 과거에 이제 파스테르가 그 발효 현상을 설명했을 적에 발효라는 걸 과거에 이제 화학자들은 화학 반응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파스테르가 이제 뛰어난 거는 파스테르도 원래 화학자였지만 하여튼 그걸 이제 생명 현상으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파스테르의 이제 선제성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죠. 그런 파스테르의 어떤 추론과 러블록의 추론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구의 현상을, 지구의 기후 이런 것들을 화학 반응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체라는 것이 지구의 기후를 바꿔놓는 어떤 것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파스테르하고 상당히 물론 파스테르는 발효 현상을 설명을 했고 러블록은 이제 기후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대상은 다르지만 생명체를 가지고 화학 반응이 아닌 죽어있는 화학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논리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하고 비슷하게 러블록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지구에 대해서 했다고 이제 라투르는 보면서, 다만 라투르는 가이아가 모든 것을 그렇게 통제하는 하나의 거시적인 실체로서의 라투르는 그 이제 존재 양식의 탐구라는 책에서 그런 모든 것을 부분들을 다 통제하는 전체 시스템, 이걸 가리키는 말을 메타 디스패처, 그런 개념들을 메타 디스패처라고, 그것도 좀 여러분들 다 어려운 개념들 자꾸 나와서 제가 이 개념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하셨는데 라투르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회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어떤 경제를 설명하는 어떤 무슨 자연과학자들이 이 설명하는 자연이든 하여튼 모든 이 전체를 설명하는 뭔가 힘을 지닌 어떤 실체로 보는 그런 것들은 다 메타 디스패처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라투르는 보아서 그거는 다 사실은 그거는 개념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라투르는.
근데 가이아가 하나의 생명체로, 유기체와 같은 거다, 살아있는 지구다, 이런 식으로 가이아 개념을 그런 식으로 러블록은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거는 러블록을 진짜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러블록이 그거는 자기가 은유로 사용한 거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투르한테. 그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이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중들이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하다, 가이아는. 그래서 라트루가 이제 이해를 한 거는, 이게 자기는 가이아라는 게 하나의 실체, 단일한 통일된 실체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 거기에 뭐 생명체들, 다양한 생명체들과 또 다양한 또 무생물 존재들이 있죠. 이것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거 현실에 존재하는 이거는 행위자 연결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 비인간의 행위자 연결망. 생명, 비생명, 무생명들 간의 행위자 연결망이 바로 가이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말 이 행위자 연결망이 바로 가이아다. 그래서 이 가이아는 그냥 하나의 단일한 생명체, 이렇게 유기체로 보는, 이건 잘못된 관점이고, 사실은 러블록도 그렇게 본 것은 아니었다고 이제 러블록을 만나고 온 어떤 그 인터뷰 기사가 또 실리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러블록도 그래서 자기는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런 거 가지고 가이아를 본다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이제 러블록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러블록이 뭐 충분히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뭐 잘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뭐 라트루를 그래 그것도 좋아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고마웠겠죠. 이게 가이아 개념을 이제 자연과학의 어떤 그런 뭐 특히 진화생물학자 주류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또 인문사회학에서 유명한 학자가 가이아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기후위기 이런 걸 설명을 해주니까 고맙지 않겠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트루하고 아주 잘 지내고 같은 애고 하여튼 죽었습니다, 두 분이.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볼 적에, 이해할 적에 가이아는 하나의 통일된 생명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존재양식의 탐구에서 바라봤을 적에 한 15개 존재양식으로 근대성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 행위자 연결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다원적 세계라는 거예요. 가이아는 다원적인 거다. 여러 다양한 생명체들이 행위자 연결망을 이루면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유니버스가 아니라 다원적인 우주다. 플러리버스다. 가이아는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의 우주가 아닌 다원적 집합체인 다원 우주로 이해된다고 이제 라트루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원적 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원적이다. 어떤 뭐 생명체든, 뭐 생명체와 어떤 무생물이든, 뭐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든, 다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지구에서 다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더 많이 살 것인가, 뭐 이런 식의 플러스하고 이게 갈등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그 자연 상태, 토마스 홉스는 이제 인간 사회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설명했지만, 마치 가이아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만물에 대한 만물의 투쟁, 이런 상태가 사실 가이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런 수 있는 뭔가 홉스가 얘기했던 리바이어턴 같은 게 절대 가이아가 아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그런 식의 딱 권위를 쥐고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 무생물까지 쫙 통일시켜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권위가 사실 지구에는 없다. 그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뭐 유기체다. 유기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생명체인데 하나의 뭐 내 몸이면 다 그 안에서 다 저렇게 서로 기능을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조화로운 게 아니야? 이렇게 유기체라고 할 적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이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전체가 아니고 조화로운 전체가 아니다. 그 안에 다른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이 인간, 뭐 비인간 생명체, 무생물체 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다원적인 세계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그래서 만물에 대한 만물의 투쟁 상태인 그런 게 바로 가이아의 상태라고 이제 들은. 그래서 가이아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전에 이제 되게 상정해 왔던 게 신이나 국가, 홉스 같은 국가, 이성, 자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 갈등이 존재하는 걸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뭐 투쟁을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라트루는 이렇게 봅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다음번 강의부터 얘기할 텐데 이게 자연이 인간이 저지른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그래서 자연이 그냥 수동적인 객체라서 그냥 조용히 파괴된, 그래서 나타난 게 기후위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아도 여러 생명체들이 행위자 연결막 이러면서 살아있는 존재고 어떤 행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라트루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다른 가이아가 그냥 순종적인 객체라서 파괴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작용을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얘기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뭐 지금 한타 바이러스도 요새 나와서 또 팬데믹이 된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가이아가 죽어 있는 이 자연, 이 객체가 아니라 행위 능력이 있는 이 행위자 연결막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여기에 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루는 기후위기를, 그거는 가이아의 침입이다. 인간 세계에 대한 가이아의 침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이 완전히 고조화된 게 바로 지금의 기후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이아는 다원적인 세계에서 갈등이 폭발한 게 바로 지금의 기후위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인데, 그럴 수는 없겠죠. 거기서 뭔가 하여튼 평화를, 적어도 이제 완전한 갈등이 완전히 제거된 완전한 뭐 조화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 상태로 갈 수 있는 뭔가 협상과 타협을 이루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제 라트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지구가 아닌 무한한 우주에 관심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의 지금 상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가이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을. 그래서 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대인처럼 인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아로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 침범하기 시작한 비인간들, 대기나 바다나 토양이나 뭐 미생물이나 이런 비인간들까지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정치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묵살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행위 능력도 없고 권리가 없는 존재처럼 묵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이 지배하는 지금의 정치에서는 이들은 계속해서 묵살되니까 뭔가 네. 바로 이제 그래서 라트루가 이미 과거에 얘기했던 그 사물의 의회와 뭐 비슷한 얘기인 코스모폴리틱스를 이제는 인류세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될 요구하는 게 바로 지금의 인류세의 기획이다. 라트루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라트루는 주장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실천적 실험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네요. 2015년에 실제 라트루가 그런 사물의 의회나 코스모폴리틱스,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 평화, 비인간하고의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그거를 실험을 해요. 그래서 2015년이 특히 그 라트루가 사는 그 프랑스에는 특별한 해였어요. 그해 12월에 파리에서 COP21, COP라는 거 아세요? 네. 보통 뭐 기후 당사국 회의라고 기후 협정을 맺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유엔 차원의 회의가 그거거든요. COP. 우리나라도 COP 지금 33을 지금
매년 열리거든요. COP 33을 지금 여수인가 어디에 유치하려고 지금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렸고요. 하여튼, 이제 파리에서 열렸어요. 2015년에. COP 21차 이제 기후 당사국 회의죠. 그 12월인데, 그걸 맞아서 라틀은, 이걸 맞아서 잘 됐다. 이때 한번 자기가 얘기했던 사무력에 코스모폴리티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뭐, 어디서 또, 뭐 연구비를 땄겠죠. 그래가지고 2015년 5월에 한 30개국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초빙을 한 거예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한 200명을 파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모의 유엔 총회 같은 걸 한 거예요. 한 40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40개 그룹에는 모의 유엔 총회처럼 국가 대표들도, 그러니까 인간 대표들도 있지만 거기엔 대기의 대표, 해양의 대표, 토양의 대표 이런 식으로 비인간 대표들을 해가지고 40개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토론을 벌이고 서로 이제 거기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표로서 발언을 하고 논쟁을 벌이도록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평화 협상을 맺는 결론을 맺어가지고 그 회의를 성공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맺은 거를 제안서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12월 달에 그 COP 21에 전달을 했대요. 유엔 회의에 전달을. 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실제로. 저는 바로 거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무력의회 같은 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기후법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비국가적 비인간 집합체를 대표하여 협상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야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 인간, 비인간 모든 존재의 이익을 대표하는 탈인간 중심적 정치의 가능성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각해 볼 문제를 역시 세길교회에 대해서 이런 가이아, 인류세, 뭐 이런 근대 문명이 초래한 인류세의 기후위기에서 종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건 이제 인류세에 관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 인류세의 지구를 라트르처럼 가이아로 본다는 것은 기존의 기독교의 기존 세계관에 어떤 도전이나 문제를 제기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이아로 봤을 적에 기존의 신 개념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현재 가이아의 기후위기 상태라는 건데, 인류세라는 게 가이아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길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사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7일 날 말씀드린 거 제 순서라서 그때 환경주의이기 때문에 또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제 말씀드린 거에서 하게 될 거고 여러분하고 제 생각을 나눠볼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아트루가 그 2013년에